유전자들이 어떻게 그 면역 세포를 만들고 어떻게 그 나쁜 바이러스를 감별해내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내부의 그 유전자들도 늘 전쟁이에요. 늘 전쟁. 늘 전쟁이고 그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장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이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인류가 일부러 이렇게 알을 잘 낳는 품종만 남겨놔가지고 종의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다 같이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그 해로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오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닭들도 그 닭 스스로가, 토종닭 스스로가 자기 몸에서 면역세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면역세포가 센서링이 좋아야만이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도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근데 그 안테나가 망가지면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암세포는 몇 가지 그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연변이 일으키는 것을 감별하는 면역세포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면역세포가 걔네들 분리시키거든요. 분해시키는데. 근데 암세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를 정상세포라고 속일 것인가 사기를 쳐요, 암세포가. 아니야, 나 정상이야,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자꾸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또 계속해요,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처럼 돌연변이가 빠르고 또 강력한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차피 걔네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아까 질문 가운데 나왔는데,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것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디에서 제가 이 인공지능의 출현을 분명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아주 오래전에 이 우주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 평행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의 관찰이 아주 미세한 그 전자라든가 뭐 그보다 더 작은 세계의 것들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그 이론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는 거대한 컴퓨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처럼. 그래서 아주 그 영리한 양자 컴퓨터가 이 가상의 현실을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지배했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는 계산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우주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더 먼저 나왔어요. 지금 인공지능 그 딥러닝 2010년대에 딥러닝 이후에 아주 발달한 인공지능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그 컴퓨터의 출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좀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한 궁금증을 앞으로 풀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바이러스 연구에도 훨씬 또 컴퓨터가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우리한테 해준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을 모든 돈 버는 노동에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거죠. 관점을 좀 전환해 보면은
얘네들이 다 힘든 일을 빨래도 해주고 뭐 힘든 일은 얘네들이 다 해줄 거란 말이야. 인공지능 로봇이. 그럼 인간은 결국에 뭐만 남냐면은 노는 것만 남는 거예요. 노는 것만. 근데 그걸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완벽한 호모 루덴스의 세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넘기면서 완벽한 호모 루덴스의 세계가 오는데, 이게 이제 책선전, 제가 최근에 쓴 책이에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그러니까 미래 인문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이제 대략 한 100년 정도를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미래학 책인데 분명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쭉 올라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일하는 게 정상인가 노는 게 정상인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게 전 2025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인간은 일하면서 살아야지 정상인 거야, 아니면 노는 게 정상인 거야,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이제 저는 이미 그걸 좀 헷갈리다가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인간 노는 게 정상이다. 저는 이게 정의를 내렸고 그렇게 책을 썼고, 그래서 그게 2025년이면은요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요 10년 그 이후를 살아요. 장가를 가더라도 그 이후에 갈 거고. 그러니까 아까 아이의 10년 후를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10년 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랬어요. 우리 공교육은 취업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백수를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놀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면역력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소두를 꺼냈는데, 면역력은 언제 강화가 되고 언제 약화가 되냐면, 어차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랬죠. 분명히 우리를 침입하고 이 공기 중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 중에 있는 현재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공기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 면역력을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거든요. 전부 다. 한번 학습한 거를 또 2세한테 물려줘요. 이제 그게 수유할 때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잼맥 때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게 질을 통과할 때도 상당히 많은 그 박테리아를 엄마 거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면역력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연분만한 애들이 더 세다고 면역력이. 제왕절개하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쨌건 그래서 그 면역력이 닭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가장 면역력이 강할 때는 사실 즐거울 때예요. 즐거울 때. 여러 가지 면역력이 강해질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고암 이육로 선생도 그랬는데, 그 화가 중에서 제불, 그러니까 동백님 사건과 관련돼서 추방된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살다가 나는 한국에서 전시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80대였나 1989년에 호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원을 이루면 얼마 안 써서 죽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뭐냐면 특수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강해져요. 면역력은. 근데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근데 이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을 때는 언제 강해지냐? 그럼 그 도구가 사라졌잖아요. 목적이라는 도구가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압축하면은 처음에 그 목적이 있는 걸 의미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와 의미가 사라지면 면역력은 무조건 약해져요. 그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아닐 때는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소원이 자선사업가였거든요.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좀 돈을 좀 써야 돼, 그죠? 용돈을 줘야 좋은 아들이야, 막 이런.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게 돈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 있던 거죠. 더 이상 돈을 버는 게 인간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돈이 돈을 벌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삶의 의미가 우리 면역력을 지켜줬는데 이게 통째로 사라지게 될 위기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 있게 사는 영역에서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개념. 그러면 의미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연봉이 얼마냐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애가 연봉이 좀 많아지길 바라면서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돈이라든가 연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주로 그게 대체하게 되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대체를 하게 돼요. 재미. 그래서 앞으로는 덕후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인간이 기능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기능적으로 자, 해당되는 페이지가 이걸 열어놓으면 되겠어. 이 로봇이 집에 가서 쉬라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능적으로 인간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대거 우리 인간 집단, 인간 문화 속으로 전에는 저거 의미 분명히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인 거죠, 앞으로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게임을 한다 또는 발레를 한다, 예체능을 한다고 했을 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돼야만이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야 너는 다리가 짧잖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너 중학교 대표 선수도 못해 지금 초등학교 때 그거 시작했다가는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또는 그것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문화센터 강사도 못 하더라도 얘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그 의미가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이 많이 지금 상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재미라 할지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나 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이라도 즐기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게임이라도.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책과 관련돼서 어찌되었건 여기 모임이 됐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보는 이런 언어라든가 동화책은 그럼 뭘까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벤처기업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상당히 희박한 막 1, 2% 뭐 3% 우리나라에서 지금 벤처 창업을 하는 젊은이가 한 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도를 하는 사람
시도를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한 100분의 1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00분의 1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더욱 어떤 그 성공적인 창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작은 확률을 보고서 우리가 창의성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의미 속에서 돈을 벌므로써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줬던 인생의 어떤 여기서 제가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생존력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든지 간에. 생존력인데, 그 돈의 의미가 이제 점점 상실이 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상실이 될 것이고, 거기 재미가 들어오는데, 그 재미가 어떻게 면역력하고 관계가 되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뭘 가지고 놀다가요, 또는 어떤 한 가지 예체능을 하다가 질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기고는 싶은데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밀려나는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가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들 잘하는 애들끼리 싸우니까. 붙은 이렇게 게임을 즐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좋긴 하지만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의미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재미를 번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재미를 벌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버는 의미를 떠나서 자기가 즐겁게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과도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00년생 정도 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도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한 2050년쯤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30년생이다 만약에 2030년생은 20살쯤 됐을 때 괜찮은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몰라요.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의 암흑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고 이제 다들 우리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돈 버는 거에서 이제 노는 걸로 바뀌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간이 노는 게 정상인데 뭐 그러면서 재밌게 놀면 되지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2030년생은. 근데 2000년생이 문제인 거예요. 2000년생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돈을 버는 게 의미 있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받은 거하고 현실이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돈도 못 벌 뿐만 아니라 재미도 못 느끼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암흑기인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작가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읽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가 더 이상 놀 수 없게 됐을 때 새로운 데 가서 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로 못 놀면 이걸로 놀면 되지 뭐. 이걸로 못 놀아? 그럼 이걸로 놀지 뭐. 여기서 재밌게 못 놀겠네? 그럼 여기서 놀면 되지 뭐. 이게 지금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엄마들이 동화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영어 공부가 지금은 뭐냐면 놀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통번역을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국회에서는요, 누가 지금 곧 잘린다고 하던데, 속기사, 국회에 속기사가 곧 잘리고요. 통번역 해주는 것도 이제 거의 인간이 그거를 아마 대신하는 일이 아마 곧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 5년 내에는 막 거의 직업이 사라지고, 우리가 외국어를 한다라는 것은 두 언어의 차이를 느끼는 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고 싶은 건데 뭐냐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얼마든지 통번역 해주는 인공지능이 웨어러블로 내 옷에 장착돼 있어요. 조그만 게. 그리고 이어폰 꽂아도 되고 미래에는 특수한 파장으로 텔레파시형 파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웨어러블로 내가 생각하는 게 상대방 귀에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 상대방한테 영어로 그게 들리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파장이라는 것도 주파수예요, 일종의. 그리고 지금 이미 컴퓨터가 그 주파수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을 읽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텔레파시 기술 분명히 가요. 그죠? 의미가 없죠? 그럼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뭐에서 재미를 찾을까요? 나 있잖아. 텔레파시 기기 껐거든? 나 이제 끄고, 이거 다 끄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거야. 차별성이 생기잖아요. 물론 내가 서툴러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사람보다 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기를, 텔레파시 통역 기기를 스위치를 원하는 애보다 내가 의사소통은 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외국인도 아마 그걸 끌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재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영어를 잘하는 게 재미였는데 영어를 못하는 게 재미인 거죠. 그걸 언플러그드라고 하잖아요. 전기 끄고 뭔가를 해보는 거, 아날로그로 해보는 거, 디지털을 차단하고 뭔가 해보는 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 농사 짓는 로봇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예나 농업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농사는 우리 인간의 문화였기 때문에, 재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한테 남는 거는 재미만 남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만 남고 재미없는 건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 거는 인간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즐겨가지고 주식으로 이제 아주 거부가 된 청년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돈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 받기 전에 73세까지 건물 청소부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돈을 못 벌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지금도 못 벌어요. 지금도 돈 못 벌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건물 청소하는 게, 물론 우리 어머니 좀 그걸 참 약간 즐기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청소를 되게 잘해, 이런 어떤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으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좀 밝게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하더라도.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돈을 벌 때는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남편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요 1%에서 5% 사이예요. 예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인간은 돈을 벌 때 95%가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일치하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이 일을, 그 재미와 의미가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한 2, 30년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 30년간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국내 병원에는 이제 더 이상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병원장이 아니니까. 근데 갈 데가 동남아하고 아프리카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갈 것이냐? 그럼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갈 것이냐? 내 애를 데리고 갈 것이냐? 풍토병, 바이러스 걱정 안 되겠어요? 신토불인데. 우리는 한국의 바이러스에 지금 이미 적응된 상태인데.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비록 의과대학을 나왔지만 의사 안 하면 어때? 그러고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기타를 취미로 꾸준히 배운 거예요. 기타를.
존나 통기타 치면서 살면 되지 뭐. 내가 웬만큼 되니까 무슨 카페에서 기타 쳐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그 고민을 안 하고 의사직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냥 기타 치면서 살 수 있겠죠. 더 개발하면서. 물론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그냥 이렇게 그 국가에서 생활비 국민기본급제 나오는 거 한 몇십만 원 하고 자기가 좀 버는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통신비가 완벽하게 무료가 될 거예요. 통신비가 무료가 되지 않으면 사회 범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신비는 정책적으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통신비를 못 내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은 범죄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걔네들은 그 소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SNS 소통, 인터넷하고 어쨌건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이야기가 전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예요. 미래에는 일단 돈과 의미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갈수록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삶에는 돈이 빠지게 되고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내부적인 만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근데 개개인의 내부적인 만족은 그것이 꼭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확률은 또 되게 적어요. 돈은 안 되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자기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좋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서도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의미나 재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둘 다 있거나. 자, 그래서 지금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다시 이제 이세돌 인터뷰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세돌 인터뷰는 약간 좀 우울한데 뭐냐면 이거죠. 두 번째,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둑에서 내가 이기는 게 이제 의미가 없구나. 근데 인간은 영광이 못 이긴다며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야? 나는 바둑을 즐겼어. 여기에 의무를 두는 거죠. 그동안 즐겼잖아, 내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뒀잖아. 그게 상당히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는 못 됐어요.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을 했어. 근데 다리가 너무 짧아. 그래서 뭐 도저히 이게 안 돼. 스핀이 안 돼, 스핀이. 그래서 대표 선수는 못 됐는데 뭐 새로운 안무를 개발해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피겨스케이팅을 막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애를 엘리트로 키워도 얘가 결국 그 엘리트가 명문대에 가는 데까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 그 모든 것은 현재 우리 공교육이 그래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희영 교육감님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완전히 주가가 올라가지고 조희영 교육감님 제 책을 봤어요. 그래서 강의가 좋다면서 제 강의도 들었고 강의가 좋다면서 직접 추천을 한 거예요. 거기 교육연수원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교육감님 직접 추천해가지고 연수에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조희영 교육감도 그 토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은.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율성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의 자율성, 그 다음에 교사의 자율성. 교사가 자유로워야 애들한테도 자유롭게 해주죠. 그리고 애들이 자유로워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 역사는요, 픽션이어도 괜찮아요. 픽션이어도. 중요한 거는 다양하게 해석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설을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거, 호기심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권이에요. 일종의.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재미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구하거나 또는 희박하지만 돈을 버는 애로 만들어주는 그
경로는 오직 재미인데 그 재미의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율적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자율적 선택권이 없으면 애들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든 유도를 해가지고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 그래서 마치 이게 동의해주는 척. 근데 이미 바탕은 다 깔아놨지. 애가 이제 그쪽으로 가도 유도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심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가 이거 내가 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나의 성과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사나 멘토나 이 도움이요. 도와주는 게 아이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주는 게 퍼센트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한 50%, 아주 아기 때는 70%, 조금 크면 50% 줄여가야 되거든요. 초등학생쯤, 저학년쯤 되면 30%, 좀 더 크면은 20%, 10%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만 아주 성인이 됐을 때는 왜 우리가 그 선승처럼 되는 거죠. 이상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갖고 나가는 것에 그걸 포기할 애가 아니야, 더 이상. 그죠? 20대, 30대, 40대가 됐는데 자기 세계를 포기할 애가 아니야. 그럼 그런 애들을 멘토링을 해주는 거는 이제 선배들이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미래가 계속 똑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멘토링 해주면 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 패턴, 어떤 정해진 원리, 이거는 정말 불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만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멘토링은 아이가 나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고 손을 떼야 되는데 어쩌면 저는 한 15살 때 완벽하게 손 떼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그쯤 되면은요 15세쯤 됐을 때는 두뇌로 좀 넘어가야 되겠네. 잠시만요.